나는 홍범도 송은일 장편소설. 그거는 아닌데. 차례 바람 불어오는 쪽으로 끝내 이긴다. 바늘 끝으로 벼룩 잡기. 그 가을에서 이 가을까지 꿈, 의병들, 한성, 겨울, 먹패장골, 호하의진, 여기서부터 구말리. 오래된 숲 사이를 스치는 바람같이 해후, 풍산포 연대장, 총기를 등록하라. 빠르고 빛나게. 조선군대. 꽃 피고 새가 울제. 산이 높은 저 고개에 자고 가는 저 구름아. 지금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 대한독립군. 봉오동 전투. 태극기와 햇불과 폭탄과 별. 청산이 소리쳐 부르거든. 이런 순서로 홍범도, 나는 홍범도라는 이 소설이 472페이지까지 있네요. 472페이지까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제 와이프는 막 옆에서 웃고 있네요. 비웃음인가 아니면 대단하다는 하여튼 묘한 웃음을 옆에서 웃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한번 작정을 하면요, 대부분 다 말한 대로 실행을 합니다. 470페이지 정도 되면은 하루에 50페이지 정도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열흘 정도면 다 읽겠네요. 열흘. 하루에 50페이지씩 읽어 드릴게요. 그러면 열흘이면 다 읽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날입니다. 여기 이렇게 작가가 저한테 사인까지 해준 책이에요. 표지가 이렇고 뒤에 뒷부분이 이런데, 우리는 그를 제대로 아는가. 민중들과 한몸이었던 하늘을 나는 홍범도. 머슴, 소년 나팔수, 노동자, 삼포수 출신 평민대장, 백발백중 사격술로 일제의 심장을 켜는 최고의 스나이퍼. 아내와 아들을 희생당하고도 끝내 독립의 총을 놓지 않은 전사. 마오쩌둥, 체게바라보다 한 세대 앞서 게릴라전을 창안한 전략가. 압록강을 넘어 수십 회의 국내 진공작전을 펼친 항일전쟁 지도자. 조선 산포수의 총재간을 보여주마. 1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빼앗긴 땅 가장 낮은 곳의 외로운 청년과 봉오동 청살리 전투의 영웅을 마주하는 송은일 대하 역사 소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짜잔. 1.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강원도 회양 땅 중봉 꼭대기에 올라서면 동쪽으로는 옥녀봉, 비로봉, 월출봉, 국사봉 등이 건너다 보인다. 남쪽으로는 김화 땅과 접한 구학산, 축조봉 등이 보인다.
서쪽으로는 회양 땅, 서쪽으로는 회양 땅 내에 있는 백아산, 마룡산, 병풍산, 천마령 등이 펼쳐 섰다. 북쪽으로는 통천 땅과 함경도, 안변 땅을 접한 우동산, 맘산, 장사봉, 풍루산, 연대봉, 백암산 등이 첩첩하다. 중봉이 일대에서 제일 높은 산은 아니다. 비로봉이나 옥녀봉이나 국사봉보다는 좀 낮다. 그럼에도 범도는 중봉에 올라설 때마다 중봉인 까닭을 알 듯 했다. 다른 봉우리들에서 중봉을 건너다 볼 때도 마찬가지다. 팔방으로 첩첩한 수백 봉우리 중에서 한 중간에 있는 봉우리가 중봉이라는 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첩첩한 산들 가운데 있으나 산세가 미친 호랑이 모양 험악한 중봉에는 깃들여 사는 사람이 드물다. 어느 산의 우묵한 곳이나 평평한 등성에는 초막이나 귀틀집, 너와 집 몇 채씩 박혀있고 마을도 드물지 않은데 중봉 자락에는 세 곳뿐이다. 유동 쪽으로 내려가는 길목인 벌집골의 세 집, 신흥 쪽으로 내려가는 상등성의 네 집, 신읍 쪽으로 내려가는 골짜기인 먹패장골의 두 집. 범도는 4년 전 정월에 회양 큰 장거리에서 큰 눈을 만나 주막에 갇혀 있었다. 혼인한 지 23일 만에 아내를 놓치고 10달쯤 된 즈음이었다.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눈이 아니라도 범도는 막다른 세상에 이른 차였다. 그는 주막으로 먹패장골에 산다는 심노인이 총을 메고 들어왔다. 심노인은 포수였다. 방으로 들어온 노인은 500살쯤 됐을성 싶었다. 그렇게나 나이가 높아 보이는 노인이 이가 성성하니 와 총을 맨 게 신기해서 범도가 물었다. 그렇게나 나이가 높아 보이는 노인이 이가 성성하거니와 총을 맨 게 신기해서 범도가 물었다. 할아버님, 연세가 어찌 되십니까? 노인이 무심히 대꾸했다. 80살이다. 노인에 따르면 먹패장골은 워낙 험하고 깊은 곳에 있어 길을 아는 자 외에는 찾기 힘든 곳이었다. 그럼에도 세상에서 꺼져야 할 자들이 이따금 길을 쓰고 찾아드는 골짜기였다. 쫓기듯 먹패장골로 들어온 사람들은 몇십 년이고 살다가 살만해지면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 사는 세상으로 내려갔다. 대개는 먹패장골에서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났다. 심노인과 한방에서 이틀을 묵었다. 사흘째 아침을 맞았을 때 노인을 따라 먹패장골로 들어오는 게 당연해졌다. 그렇게 먹패장골로 들어와 4년이 다 되어간다. 얼마 전 범도는 장거리에
얼마 전 범도는 장거리에 나가 고기며 버섯이며 약재 등을 넘기고 쌀을 팔아 돌아왔다. 심노인은 지난 2월에 낙상을 해서 운신이 어려웠다. 그렇지만 범도가 집을 나설 때 얼른 돌아오라고 아이처럼 보챘던 노인은 숨을 거둔 채 누워 있었다. 향년 84이었다. 심노인이 돌아가고 나니 먹패 장골이 흉하니 비어버렸다. 더 범도의 세상도 또다시 텅 비었다. 자신조차도 이곳에 없는 것 같았다. 이제 여기서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으므로 저 어디로든 갈 수 있을 것인데 갈 곳이 없었다. 갈 데가 없으므로 콩떼를 거뒀다. 수수와 좁쌀을 베어 터니 서너 대씩 됐다. 메밀은 한 말 가까이 수확했다. 옥수수대와 수수대를 잘라 나무청 한쪽에 차곡차곡 쌓았다. 밥을 먹고 잠들었다. 잠결에 타타타 작달비 쏟아지는 소리를 듣거나 우는 맥바람 소리를 듣기도 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보자기만 한밭들을 다듬고 고랑을 타서 보리 씨앗 몇 줌씩을 뿌렸다. 장작을 팼다. 배고프면 밥을 먹고 날이 어두워지면 잤다. 그러고 있는 차에 김포수와 최포수가 찾아왔다. 마당 아래쪽에 새로 생긴 무덤을 보고 금세 심노인이 떠난 걸 알아보고는 절을 하고 올라온다. 지난 봄에 낙상하셨다는 얘기 듣고 금세 가실 줄 알았는데 자네 덕에 오래 사셨네. 말년에 자네 만나시어 호강하셨지. 44살쯤 김포수는 보통 몸피이지만 등이 약간 굽었다. 이마가 툭 붉어진 데다 입을 벌리면 송곳니가 드러나는 못생긴 얼굴이다. 그래도 웃으면 인상이 부드럽고 환해지는 사나이다. 김포수보다 67살 덜 먹은 최포수는 몸이 다부지고 이목구비가 또렷해 인상이 훤하다. 범도가 최포수를 보는 건 오늘로 4번째인데 처음 볼 때 어쩐지 낯이 익었다. 어디서 만났을까? 최포수를 2번째 만났을 때 그가 낯익은 까닭을 깨달았다. 그는 11년 전인 갑신년 겨울 안변밀란 때 학성산성에 있던 밀란군 중에 한 사람이었다. 범도는 그를 향해 총구를 겨눴다가 그 옆 벽돌을 맞춰 돌가루가 튀게 한 적이 있었다. 그때 일에 대해 최포수한테 묻지는 않았다. 아저씨 오늘 며칠입니까? 어른 돌아가시고 날이 가는지 오는지 모르고 지냈구먼. 9월 초 8에네. 어른 가신 줄 알았으면 술이나 한 병 받아왔을 텐데 혹시 술 같은 거 있나? 한가히 전날 장에 다녀왔다. 노인 가신 지 20사흘이나 지난 것이다. 할아버님께 셀 수 없이 많은 것을 배웠는데 술 빚는 법은 못 배웠습니다. 빈손으로 절한 게 죄송해 물어봤네.
마침 점심 먹으려던 참인데 잠시들 계십시오. 정직간으로 들어오니 범도는 대충 때우려던 점심을 두레상에 차린다. 반찬이라곤 지난봄에 담근 여러 나무순 장아찌와 여름에 담근 물의 장아찌 뿐이다. 노인 계실 때는 아무 나무새라도 뜯어 데쳐 무치고 기름내 나는 반찬 한 가지라도 올리려 애를 썼다. 작금에 혼자 마지못해 먹는 중에야 무슨 신경을 쓰겠는가. 아침에 밥을 하면 세 그릇을 떠서 소반에 올려 심노인의 세 식구 묘소에 가져다 놓았다. 한식경쯤 지나서 가지고 올라와 그릇들 뚜껑을 덮어 솥 안에 놓고 스스로는 물 부어 놨던 누룽지를 떠다가 먼 산을 건너다 보고 참새들 노는 모양이나 들여다보며 아침 끼니를 때우곤 했다. 김포수가 정직간으로 들어오더니 아궁이 속을 뒤져 불씨를 찾아낸다. 불쏘시개를 올려 불을 살려놓고는 담배부리에 담배잎을 쑤셔 넣더니 불을 붙여 나간다. 범도는 솥 안에서 밥주발들을 드러내 소반에 올리고 물 한 대접씩 올려 마루로 나선다. 웬 흰밥인가? 그때 장날 할아버님 진지 지어 드리려고 쌀 한 말 팔아 돌아왔더니 마루에 반드시 누워 숨을 거두어 가셨더군요. 흰밥 지어 드리려고 불이 나게 돌아왔던 건데 못 드시게 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대신 호사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산소에 올렸던 밥이라 식긴 했습니다만 흰밥이니 맛나게들 드십시오. 김포수가 밥 한 숟가락을 떠서 마당 텃밭을 향해 던지며 고술에 소리친다. 최포수와 범도도 밥 한 숟가락 크게 떠서 텃밭으로 던진다. 마당에 모여든 참새들이 포르르 날아다니며 밥알을 쪼아댄다. 밥을 다 먹고 나서 김포수가 자신의 바랑에서 총탄 5집을 꺼내 건네준다. 동글동글한 총알이 한 집에 10발, 50발이다. 이건 그냥 쓰게. 화약이랑 화승탈에는 남았나? 예, 50발에 쓸만치는 있습니다. 회양 장거리 주막에 들렸더니 자네가 날 찾았다고 하더구먼. 총알 떨어졌는가 보다 짐작을 했으나 금세 와볼 형편이 못됐네. 자네 장에 왔다 가고 며칠 뒤에 호식이가 나타났거든. 단발령 마루에서 장안사로 내려가는 길목 삼양동에서 젊은 사냥꾼이 호식이한테 호되게 찢겼다네. 호식이라는 말에 범도 가슴이 낱날에 쓸린 듯 아리다. 호식이라는 말에 범도 가슴이 낱날에 쓸린 듯 아리다. 여러 해 전 신계사 행자성으로 지내던 중에 지담 스님 심부름으로 옥녀봉
신충사로 가게 됐다. 심부름을 나서기 전 지담 스님으로부터 사람을 해치는 호시기가 옥녀봉 파랑제에 나타났다는 말을 들었다. 신충사로 오르는 길목에서 발을 접질러 주저앉아 있던 모지 스님을 만났다. 행자승 주제에 언감생심 비구니 스님한테 첫눈에 반했다. 반하지 않았어도 그 산중에 비구니 스님을 혼자 두고 오를 수는 없었을 테지만 대뜸 업어주겠노라 등을 들이대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이가 내외하느라 마다하면서 신충사로 가서 사람을 보내달라고 했다. 그래서 호시기 얘기로 겁을 주었다. 호시기는 반달처럼 어여쁜 비구니 스님도 먹을걸요? 모지 스님, 그이가 호랑이한테 물려 죽을 팔자를 타고 나는 바람에 어린 날 절간에 버려져 중이 되었다는 걸 알았더라면 그따위 놈은 아니었을 것이다. 단발령에 나타난 호시기는 잡았답니까? 잡기는 무슨 근동 포수들이 요즘 그 호시기 잡으려고 눈이 벌게져 산이란 산은 다 꿰고 다니지. 나도 같이 다니다가 자네 어르신한테 여쭤보는 게 빠르겠다 싶어서 찾아온 것이고. 심노인 포수 심갑술은 젊을 적에 한성으로 가서 병조 오위군졸이 되었다. 이듬해 봄 오위군 훈련장에서 심갑술은 왕세자 눈에 띄어 이귀사 별감이 됐다. 심갑술이 왕세자를 모신 지 세해째 되던 경인년 5월에 왕세자가 승하했다. 느닷없이 병석에 누운 지 며칠 만이었다. 심갑술은 먹패장골로 돌아와 어릴 적 아버지와 더불어 했던 사냥을 다시 시작했다. 30살에 통천 우동산에서 41살에 곡산 대각산에서 47살에는 해산에서 호랑이를 잡았다고 했다. 금강산 일대 사냥꾼들 사이에서 심포수는 전설 같은 존재였다. 포수들이 이따금 이 먹패장골에 찾아온 까닭이었다. 어르신이 아니 계시니 하는 수 없고 여천이 자네 우리랑 같이 패를 이뤄보지 않으려나? 여천은 홍범도 장군 호가 여천이죠. 이 먹패장골로 들어오면서 이름을 신계사 시절 법명이었던 여천으로 자칭했다. 동패요? 제가 뭘 안다고요? 심포수 어른께 사냥을 배운 자네 아닌가? 작년 봄에 내가 여기 들렸을 때 심포수 어린이 자네를 넌지시 가리키면서 호랑이 10마리는 잡을 사람이라 하셨다네. 우리랑 함께 하세. 김포수는 회양 안풍사 시루골에 살고 최포수는 안변 서곡사 학포에 산다. 이웃 한 몇 개 군 포수들끼리는 서로 다 알고 지낸다. 혼자 사냥을 다니지 않는 게 포수들 간의 불문율이다. 최소한 2명은 짝을 이루어 다녔고
너댓 명이 패를 이루어 다니기도 한다. 이들이 같이 다니면 모르는 사냥꾼들과도 만나게 될 것이다. 모르는 그들 중에 평양 진위대 유등 같은 작자, 수완 종이공장 주인 박가 같은 사람, 원산 건달 패거리 같은 사람이 없겠는가. 사람들에 섞여 지내게 되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범도는 사냥을 아니하며 살지라도 다시는 쫓기며 살고 싶지 않다. 아니에요, 아저씨. 저는 혼자 호시기를 쫓아보렵니다. 지금 불쑥 떠오른 생각이다. 가을 거리를 마쳤지 않은가. 머지않아 닥쳐올 삼동 내내 홀로 못할 것인가. 결국 사냥을 나서게 될 터이다. 이왕 나설 바에는 호시기를 목표로 삼는 것도 괜찮을성 싶다. 쫓기는 대신 쫓아다녀보는 것. 자네가 아무리 심포수한테 배웠다고 해도 사냥은 혼자 하는 거 아니야. 큰일나. 단발령 마루에 나타났다는 호시기가 여러 해 전 옥녀봉 파랑제에 나타났던 그 호시기인지는 알 수 없다. 단발령에 나타난 호랑이가 진짜 호시기인지도 의문이다. 근동 제1포수로 이름 날렸던 심노인에 따르면 호랑이는 사람을 잘 먹지 않는다. 호랑이와 사람이 대면할 일이 워낙 드물거니와 호랑이들은 천지간에서 자신을 해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총 가진 사람인 걸 안다고 했다. 호랑이는 몇십 리 밖에서도 사람 냄새와 총 냄새를 알고 자기가 피한다고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호랑이한테 해를 당한 사람은 호랑이 가죽을 탐내 호랑이 굴에 다가든 사냥꾼 뿐이라는 것이었다. 호랑이는 제 굴을 더듬어 보고 나간 사람을 쫓아와 물어뜯을 뿐이라고. 호랑이는 생후 2달이면 젖을 떼고 넉 달이면 먹이 사냥에 나선다. 2해가량 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생존 기술을 익히고 생후 4년 정도면 성체가 된다. 30년쯤 사는 호랑이도 있다고 하지만 보통 15년에서 20년 산다. 그나마 호랑이한테 걸리지 않고 사냥꾼한테 걸리지 않고 자연 속에서 살았을 경우다. 그렇게 호랑이 일생을 설명해 준 심노인은 범도한테 호랑이굴 찾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호랑이는 영물임으로 찾아서 사냥하면 아니 된다고 했다. 호랑이 잡는 사냥꾼 치고 본인은 물론 자손이 멀쩡한 경우가 없다는 것이었다. 자식 넷을 낳았으나 하나도 건지지 못한 심노인 자신에 대한 자조이기도 했다. 심노인은 막내딸 17살에 호랑이 잡아 판 돈으로 혼수 넉넉히 마련해 농사꾼집으로 시집을 보냈다. 온갖 살림살이에 세마제기 논문서를 얹어 시집간 그 딸은 아들을 낳고 나서 폐창에 걸려 시집에서 내쫓겼다. 폐창 그 말은 폐창 그러면
결핵이 폐창입니다. 먹폐장골로 돌아와 이태를 앓다 숨을 거뒀다. 심노인 내외 옆에 있는 무덤이 그 딸 것이었다. 일부러 찾지 않았음에도 호랑이와 딱 마주쳤을 때는 어찌합니까? 일부러 찾지 않았음에도 호랑이와 딱 마주쳤을 때는 어찌합니까? 범도의 질문에 심노인이 대답했다. 빛과 어둠이 어느 쪽인지를 먼저 생각해라. 호랑이가 어두운 쪽인가? 내가 어두운 쪽에 있는가? 호랑이가 밝은 쪽이면 나는 공격당하지 않을 것이다. 호랑이는 천생 사냥꾼이라 사냥하려 할 때는 제 몸뚱이를 어두운 쪽에 두기 때문이다. 그 다음엔 호랑이와 나 사이에 여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내가 달아날 수 있을 만한 여백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여백이 있으면 뒤로 가만히 물러나고 모든 게 꽉 차 여백이 없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호랑이를 못 본 듯이 굴어야 한다. 내가 저를 해칠 뜻이 없음을 보여주는 게다. 와중에 호랑이 숨결이 거친지 매끄러운지도 알아채야겠지. 그 순간 내게 맺힌 게 많다 싶으면 풀어헤쳐야 한다. 내게 맺힌 게 많아 숨결이 거칠면 호랑이는 저를 공격해올 적이라고 단정하고 털을 곤두세우며 덤비기 때문이다. 그 모든 상황 판단이 단숨에 이루어져야 하고 피치 못할 시에는 단방에 호랑이 목 아래 부위를 정확히 쏘아 맞춰야 한다. 다른 곳을 맞추면 두 번째 총탄을 쏘기 전에 내가 죽는다. 지금 김포수와 최포수 앞에서 혼자 나서 보겠노라 하지만 사실 범도는 호랑이를 사냥할 능력이 없고 사냥할 생각도 없다. 호랑이를 3번이나 잡았던 심노인은 곁을 지켜주는 이 없이 홀로 세상을 떠났다. 홀로 죽은 호랑이처럼 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삶일 제 호랑이를 잡았다는 유명세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범도 스스로 지난 4년 사이 자신이 산사람이 됐다고 혼자서도 너끈히 살 수 있다고 여겼고 누군가를 향해서는 큰 소리도 쳤을 것이나 노인이 돌아가시고 나니 다 부질없게 느껴졌다. 그러니까 혼자 하겠다는 생각은 치우고 우리랑 같이 다니세요. 홀로 해보니 아니 되겠다 싶으면 안풍이나 서곡으로 아저씨들을 찾아갈게요. 우선 여러 사람 틈에 섞이지 않고 혼자 지내고 싶습니다. 너무 오래 생각지 말고 오는 보름까지 결정을 하게. 결정되면 산에서 내려와 읍내 큰 주막으로 오게. 보름날이 회양 포수계원들 모임날이니 그날 자네도 포수계에 정식으로 입적하는 게 좋겠네. 오시기는 어찌하든지 이번 겨울을 함께 다녀보자는 것일세. 결정이 나면 찾아뵙겠습니다만 저 아니라도 아저씨들과 동패할 사냥꾼들 많으시잖아요. 심포수 어린이 자네 사냥 솜씨를 보증하신 바이거니와 근자에 총 좀 쏜다는 쇠부리들이 죄 정신이 없어졌지 뭐 때문이냐고? 어이 순득이 자네가 좀 설명해 주게.
최포수 이름이 순득인가 보다. 물을 마시던 최순득이 대접을 내려놓고 입을 연다. 지난달 스무날 밤에 외놈 칼잡이 놈들이 대궐을 침범해 왕비마마를 죽였다는 말이 회양, 안변, 큰 장거리까지 들어왔다네. 회양, 안변까지 들어온 소식이니 팔도에 다 퍼졌겠지. 외놈 칼잡이와 대궐 왕비와 포수들, 참 뜬금없는 조합이다. 외놈들이 대궐에 들어가서 왕비를 죽였다고요? 어떻게요? 대궐 지키는 병사들은 다 뭘 했는데요? 외놈들 수백이 대원군 비호 속에서 궐담을 넘어갔다고 하니까 왕비 지키던 병사들을 다 죽였겠지. 대원군이 왕비 며느리 죽이려고 외놈들과 손을 잡았다고요? 대원군인지 뭔지 아는 늙은이에 대해 말할 것이 뭐 있나. 지난 동학난 때부터 외놈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조선 백성들을 죽여대다가 급기야 왕비마마까지 죽였으니 머지않아 조선이 왜국이 되고 말 것이라는 말이 파다하다는 것이지. 그래서 포수들이 자끔 조선에서 호시기가 외놈들인가 진짜 호랑이인가 헷갈리게 됐다는 것이고, 왕비나 나라가 포수들한테 뭘 해줬냐고, 왕비나 나라가 포수들한테 뭘 해줬다고 그게 헷갈립니까? 나라는 그냥 나라인 거지. 나라가 뭐 해줘야 나라인가? 포수들은 대개 나라하고 상관이 없이 살잖아요. 아니지. 나라에다 군역세, 총포세 낸다고요? 세역을 말하는 게 아니네. 예를 들어 신포수가 외손자와 평생 만나지 않고 산다고 해도 외손자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지 않는가. 외손자가 호시기 같은 놈한테 붙들려서 목숨이 이태롭게 됐다는 걸 신포수 어른이 알게 됐다고 치세.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 총도 있는데 그 총 한 번 쏴보지 못하고 외손자보다 먼저 죽게 될지라도 구하러 나서긴 해야지. 또 내 부모 형제가 호시기 앞에 놓여있는 걸 내가 알았다고 치세.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총도 있는데. 죽든 죽이든 쫓아가야지. 마찬가지로 우리는 조선 백성으로 조선 땅에서 조선 짐승들을 잡으며 살지 않았는가. 호랑이도 천국 호랑이를 잡는 게 아니라 조선 땅에 사는 호랑이를 잡는 것이고, 그럼에 외놈들이 쳐들어와서 조선을 향해 총질을 해대면 우리도 외놈들을 향해서 총구를 겨눠야 하지 않는가. 놈들을 몰아내고 다시는 발을 못 붙이게 해야지. 11년 전인 갑신년에 범도는 한성에서 10달가량 지냈다. 평양 진위대에서 차출되어 한성으로 파견된 별기대 소속이었다. 파견된 부대의 졸병이었을지라도 일본 등의 외세가 조선을 침략하려는 야욕을 모를 수는 없었다. 그래도 지금처럼 심하지는 않았다. 포수들 입에서 나라 걱정하는 말이 나올 정도는 아니었던 것이다. 포수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까? 포수들뿐만 아니라 장거리에 모인 이들이 다 그러지. 장군이건 농사꾼이건 은점꾼이건 약초꾼이건 그렇지만 정말 총을 들고 당장 외놈들을 겨누고 나서야 하는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고, 어디선가 의병이 무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긴 하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는 셈이지. 외놈들이 소총이라 부르는 신식총으로 무장했는데 그 화력이 막강하다는 소문도 무성하고, 작년 동학전쟁 때도 동학군들이 외놈들 기관총과 소총 앞에서 축풍낙엽이 됐다고 하더라고. 어떻게 나설지 알게 되면 아저씨도 나서실 겁니까? 나는 나설 생각이 있네. 나처럼 나설 생각 있는 이들이 내 주변에 여럿이고, 최포수 아저씨 지난 갑신년 동짓달에 안변 학성산성에 계셨습니까? 그 눈이 동그래진다. 동그래진 눈에 의혹이 서린다. 자네가 그걸 어찌 아나? 제가 당시 진압군 편에 있었습니다. 뭐? 자네가 몇 살인데 그때 진압군에 있었어? 가명군에 들어 꼬박꼬박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하기에, 가명군에 들면 꼬박꼬박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하기에 이른 나이에 입영했었죠. 그러다 한성으로 파견됐는데 제가 있던 파견부대가 안변 밀란 진압군으로 나가게 됐고요. 아저씨는 성곽 위에서 성문으로 들어가려는 진압군을 겨냥하고 계셨고, 저는 성문 맞은편 숲속에서 진압군을 엄호하고 있었죠. 앞문으로 들어오려는 듯이 보이려는 진압군 술책이었죠. 우리가 앞문에서 그러고 있는 동안 진압군 절반이 뒷문으로 진입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내가 고개 내밀었다가 총을 맞을 뻔했는데 자네가 쏜 것이었나? 그랬죠. 아저씨 이마에 총구멍을 내는 대신 벽돌을 맞췄고요. 세상에 이런 인연이. 자네가 날 살린 것이잖아. 그때 아저씨가 돌아가실 운수가 아니었던 거겠죠. 아무튼 그때 아저씨가 밀란군에 가담한 건 나라에 불만이 많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의병이 되겠다 하는 건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때 안변 군수놈이 워낙 극악한 놈이라서 그런 놈을 군수로 보낸 나라에 불만이 크긴 했지. 그렇다고 나라를 없애자거나 임금을 갈아치우자는 건 아니었지. 자꾸맨 나라가 없어질 형세가 아닌가. 그래서 의병 노릇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고, 김용만 씨는 어떠신지 모르지만 김포수 이름이 용만이라는 사실도 범도는 지금 처음 듣는다. 사냥꾼들끼리는 이름 대신 사는 고을 이름을 붙여 불렀다. 회양 김포수, 안변 최포수, 덕원 우포수, 곡산 윤포수, 그런 식이었다. 김포수 아저씨 생각은 어떠신데요? 나는 모르겠네. 지금으로서는 당장 내 눈에 아니 보이는 외놈들 찾아 나서기보다 호식이 잡아 한미천 마련에 딸내미들 시집이나 보내고 싶으니까. 시집 보내야 할 딸년이 아직 둘이나 있단 말이지. 자네 진짜 처자식이 있나? 내 사이 될 생각 없어? 제가 뭐 때문에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같이 살 형편이 못 되어 제가 떨어져 나왔습니다만 아들이 5살입니다. 아내 몸속에 있던 태아한테 금강이라는 이름까지 붙여 불렀다. 그랬건만
오만과 어리석음 때문에 그들을 놓쳤다. 그 생각을 하기 싫고 말하기는 더욱 싫었다. 어쩌면 어딘가에서 나무처럼 뿌리박고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들이 없다는 말을 어찌 입에 걸겠는가. 혀를 찬 김포수가 화승총과 바랑을 메고 일어난다. 자네 어떤 식으로든 생각이 정해지면 아무 쪽으로나 찾아오게. 여하튼 오늘 보름은 회양포숙의 갯날이니 그날은 보도록 하세. 잠깐 기다리십시오. 심노인 집 건너편 헛간에 손질한 노루 한 마리와 토끼 2마리가 걸려 있다. 노인 돌아가시고 집이 빈 걸로 느끼는지 짐승들이 마당까지 들어왔다. 꽁들도 흔히 내려와 텃밭을 헤집었다. 마당까지 들어온 짐승들을 마루에 걸터하는 채 멀거니 쳐다보곤 했지만 울무에 걸려 울부짖는 노루와 토끼들은 관성처럼 거두어 손질했다. 칡렁꿀로 엮은 소쿠리 2개에다 노루고기 2덩이씩과 토끼 1마리씩을 담는다. 노루고기는 앞뒤 다리 한 짝씩이고 토끼는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뺀 통째다. 총알값 대신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할아버님도 아니 계시는데 짐승들이 자꾸 울무에 걸려듭니다. 봉초와 바꾸십시오. 제가 아저씨들한테 봉초 사드리는 겁니다. 단박골 연초밭에 떨어진 연초잎이 있나 살펴보고 올라왔더니 자네가 눈치챘나 보이. 복회장골 길로 들어서기 전 마을이 단박골이다. 아주 옛날부터 연초 농사를 지어 마을 이름도 단박골이 됐다고 했다. 온 마을이 연초밭이기는 하지만 초여름이면 연초 농사가 끝난다. 초가을인 지금쯤은 잘 말린 연초 이파리를 썰어 봉초로 만들 때다. 심노인이 연초를 태우지 않았고 범도도 연초를 배우지 않아서 연초 거래는 없었다. 그래도 짐승을 잡아다 다듬어 가지고 내려가면 여러 먹을거리와 바꿀 수 있었다. 단박골에서 거래하시면 봉초를 더 많이 구하실 수도 있겠죠. 알겠네. 고마우이. 곧 보세. 사양치 않고 소쿠리를 걸머맨 2포수가 골짜기를 나가 등성이를 넘어간다. 구불구불 5,600여 걸음을 걸어 내리 걸으면 신음리로 난 평지길이다. 반야심경을 22번이나 외워야 하는 길. 반야심경을 2만 번, 20만 번을 외운다 하더라도 이옥경한테 닿을 길을 안다면 그 길로 나서고 싶다고 생각하며 오르내리던 길이다. 이옥경과 홍금강이 이 세상 어딘가에 나무처럼 살고 있을 것이라고 길을 쓰고 생각하지만 생각일 뿐 믿는 건 아니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다른 세상으로 가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다른 세상으로 가는 통로는 어디에 있을까? 우동산 총석대 천길 낭떠러지나 금강산 만물초 최고봉에서 뛰어내리면
그곳에 닿을까? 호시기한테 먹히면 될까? 그곳에 닿으면 이 막막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1장이 끝났네요. 1장이 23페이지네요. 이게 22장까지 있어요. 1장을 하루에 한 번씩 읽으면 22일 걸리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나는 홍범도 소설 읽기 2020년 11월 1일 끝.